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까마까치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골짜기 굽이굽이 돌아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마을의 겨울이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여 문을 열기조차 힘든 곳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큰 기와집인 최대감 댁에는 평생을 남의 집 종살이로 늙어가는 만석이라는 하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대던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산짐승들도 숨을 죽이고 동면을 취하던 그 깊은 밤의 만석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기거하는 행랑채는 낡고 허름하여 찬바람이 벽 틈으로 새어 들어왔기에 그는 윗목에 놓인 물그릇이 꽁꽁 얼어붙을까 걱정하며 이불을 코밑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람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고양이의 울음소리이거나 늙은 감나무 가지가 바람에 스치며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만석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50살이 넘도록 혼자 살며 자식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나 본능적으로 그것이 사람의 아기가 내는 애처로운 구조, 요청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하얀 눈발만이 어지럽게 흩날리고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석은 집신을 꿰어 신고 헌 손바지를 추스르며 마당에 나섰는데 울음소리는 대문 밖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 몸이 절로 떨려왔지만 만석은 호롱불 하나를 들고 눈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길을 헤치며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당산나무 아래에 다다랐을 때 호롱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로 눈 속에 파묻힌 작은 보따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만석이 떨리는 손으로 눈을 걷어내자 그곳에는 비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가 파랗게 언 입술로 겨우 숨을 몰아쉬며 울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누가 볼세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눈보라치는 밤거리에 사람은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한 마음에 아기를 품에 안고 행랑채로 내달렸는데 아기를 감싸고 있는 포대기의 감촉이 예사롭지 않게 부드럽고 매끄러웠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만석은 윗목에 있던 화로의 불씨를 살려 방 안의 온기를 높이고 젖은 겉사계를 벗겨낸 뒤 자신의 소미불로 아기를 감쌌습니다. 아기는 온기를 느끼자마자 울음을 뚝 그치고는 만석의 쭈글쭈글한 손가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꼭 쥐었는데 그 순간 만석의 가슴 속에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솟아올랐습니다. 정신을 차린 만석은 아기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아기의 생김새가 산골 마을의 투박한 아이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맑았으며 이마는 훤칠하고 눈매가 깊어가 태어난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범접할 수 없는 귀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기를 싸고 있던 비단 포대기에는 금실과 은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구름과 용의 문양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어 만석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양반집에서도 함부로 쓸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기에 이 아기가 예사로운 집안의 자손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은 당장이라도 주인인 최대감에게 이 사실을 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최대감은 성정이 불같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출처를 알 수 없는 아기를 데려왔다고 하면 당장 내치거나 관에 넘겨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아기가 지닌 물건들이 범상치 않으니 자칫 잘못하면 영모나 흉흉한 소문에 휘말려 아기의 목숨은 물론이고 만석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석은 곤히 잠든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이 작은 생명이 이 엄동설 안에 자신에게 온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일 것이라 생각하고 일단은 비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전에 아기에게 먹일 것을 찾아야 했는데 젖동량을 하러 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만석은 부엌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찬장 구석에 남은 식은 밥 한 덩이를 가져와 물을 붓고 뭉근하게 끓여 미음을 만들었는데 행여나 다른 하인들이 깰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불을 조절했습니다. 다행히 새벽잠이 많은 하인들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만석은 따뜻한 미음을 숟가락 끝에 묻혀 아기의 입에 조심스럽게 흘려 넣었습니다. 아기는 배가 고팠는지 작은 입을 오물거리며 잘도 받아먹었고 그 모습을 보는 만석의 입계는 저절로 허허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기가 배를 채우고 다시 잠들자 만석은 아기가 덮고 있던 비단 포대기와 아기의 품속에서 나온 작은 옥패를 낡은 장롱 깊숙한 곳, 헌 옥가지들 사이에 숨겼습니다. 누가 보아서는 안 될 물건들이었기에 손이 떨렸지만 언젠가 아기가 자라 자신의 뿌리를 찾게 될 때 꼭 필요한 증표가 될 것이라 여겨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자신의 헌옷을 잘라 만든 기저귀를 채우고 거친 무명천으로 다시 감싸 행랑채에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뉘었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려있던 낡은 병풍을 쳐서 아기가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가려두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마당에는 하얗게 눈이 쌓여 있었고 만석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마당을 쓸면서도 그의 온 신경은 행랑채 방 안에 누워있는 아기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혹여 아기가 울어서 소리가 새어 나오지는 않을까, 누군가 방문을 벌컥 열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비질을 하는 손길이 평소보다 빨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지나가던 마당쇠가 어르신 오늘따라 왜 그리 급하십니까? 눈이 또 올 텐데 천천히 하시죠. 라고 말을 건네자 만석은 화들짝 놀라며 아니네. 날이 차서 몸 좀 녹이려고 서두르는 걸세.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만석은 틈만 나면 방으로 들어가 아기의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아기는 순하고 얌전하여 크게 울지 않고 잠만 잘 잤습니다. 하지만 젖먹이 아기를 좁은 행랑방에서 몰래 키우는 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기의 배설물을 처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젖 냄새가 방 안에 배지 않도록 환기를 시키는 일까지 모든 것이 만석에게는 처음 겪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밥을 줄여 미움을 쑤어 얻고 밤에는 아기가 추울까봐 자신의 품에 꼭 안고 잠을 청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만석의 눈밑은 퀭해지고 볼은 홀쭉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아기에게 복이 덩굴째 들어왔다는 뜻으로 덩굴이라는 임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비록 천한 하인의 방에서 자라고 있지만 만석은 덩굴이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도련님이라고 부르며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아기가 방긋 웃을 때면 만석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은 듯 행복해했고 자신이 평생 모아온 쌈짓돈을 털어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구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참모가 만석의 행동이 수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밥을 많이 먹지도 않던 만석이 부엌에서 쌀을 조금씩 더 가져간다거나 누룽지를 챙기는 횟수가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만석의 방 근처를 지날 때마다 맡아보지 못한 젖비린내와 아기 분 냄새 같은 것이 희미하게 풍겨오자 참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참모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태연한 척 헛기침을 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최 대감댁에는 먼 친척벌 되는 삼촌 어른이라는 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본래 집안의 재산을 탐내며 빈대처럼 얹혀 사는 인물로 성격이 고약하고 남의 흠집을 잡아내어 이득을 취하는데 도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사랑채에 머물며
하인들을 쥐잡듯이 잡고 온갖 트집을 잡아 괴롭히기를 즐겼는데 그의 등장은 가뜩이나 불안한 만석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매의 눈으로 집안 곳곳을 살피며 돈 될 만한 것이 없나 기웃거렸고 하인들의 처소를 불쑥불쑥 들이닥쳐 검사를 하곤 했습니다. 만석은 삼촌 어른이 행랑채 근처에 올 때면 아기의 입을 손으로 막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 번은 삼촌 어른이 만석의 방 문고리를 잡으려다가 마침 최 대감이 부르는 바람에 간신히 위기를 넘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만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이 비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덩구리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는 결의가 다시금 솟구쳤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면서 눈은 더욱 높이 쌓였고 마을은 고요 속에 잠겼지만 만석의 방 안에서는 작은 생명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덩구리는 옹갈이를 시작했고 뒤집기를 하려 끙끙대기도 하며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습니다. 만석은 밤이면 아기를 안고 나직한 목소리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자장가를 불러주었는데 그의 투박한 목소리에도 아기는 깨르르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만석에게 덩구리는 단순한 주워온 아이가 아니라 외롭고 고단했던 그의 인생에 찾아온 유일한 가족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벌어질 조짐이 보였습니다. 덩구리가 감기에 걸려 열이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기는 밤새 칭얼대며 울었고 만석이 아무리 달래도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세찬 바람이 불어 울음소리가 묻히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날카로운 아기의 울음은 고요한 밤 공기를 찢고 담장을 넘어갈 기세였습니다. 만석은 물수건으로 아기의 이마를 닦아주며 제발 소리내지 말거라. 우리 아가 착하지. 라며 애원하듯 속삭였지만 아기의 고통스러운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다른 하인들이 부스스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고 이 밤중에 무슨 고양이 울음소리가 이리 요란해 라며 투덜거리는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왔습니다. 만석은 이불을 겹겹이 덮어 소리를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아기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습니다. 약을 구하러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의원을 부른다면 당장 모든 사실이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만석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기를 끌어안고 하늘에 비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히 새벽녘이 되자 아기의 열이 조금 내리고 울음도 잦아들었지만 만석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10년은 더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부엌으로 가서 몰래 꿀물을 타와 아기에게 먹였고 아기는 지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만석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어젯밤의 소란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상을 차리던 참모가 만석에게 다가와 은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 영감, 어제 그 소리 고양이 소리 아니지요? 만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참모는 만석의 표정을 읽고는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 조심하시오. 요즘 삼촌 어른이 영감 뒤를 캐고 다니는 것 같습디다. 참모의 말은 만석에게 큰 위로가 됨과 동시에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새어나갈 구멍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군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모의 경고대로 삼촌 어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만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행랑채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창호지에 구멍을 뚫어 방 안을 엿보려 하거나 마당에 널린 만석의 빨래들을 뒤적거리며 꼬투리를 잡으려 했습니다. 만석이 아기의 기저귀를 빨아 널어놓은 것을 보고는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나? 웬 기저귀 1000쪼가리냐? 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행주로 쓰려고 주워온 것입니다. 라고 둘러댔지만 삼촌 어른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는 쉽게 거두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이제 더 이상 숨기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기가 자랄수록 울음소리는 커질 것이고 활동 방향도 넓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왕실의 핏줄이라면 왜 이 먼 상월까지 버려져야 했는지, 그리고 그 운명이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이 이 아이의 보호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은 잠든 아기의 머리맡에 앉아 아기가 쥐고 왔던 비단 포대기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화려한 문양 속에 숨겨진 글자가 어렴풋이 보였는데 그가 글을 몰라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단서임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바스락 하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와는 다른 누군가 발을 조심스럽게 옮기는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황급히 포대기를 감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문틈으로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돌아가는 그 짧은 순간 만석의 심장은 멈추는 듯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아기가 덮고 있던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자신의 몸으로 앞을 가로막으며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낡은 문이 열리고 달빛을 등진 검은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다행히도 그것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삼촌 어른이 아니라 부엌일을 맡아보는 참모였습니다. 참모는 손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대접을 들고 서 있었는데 방 안의 묘한 공기와 만석의 사색이 된 얼굴을 보고는 단박에 무언가 숨기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참모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만석의 뒤쪽 불룩하게 솟아오른 이불 더미를 응시하며 영감 그 뒤에 숨긴 게 무엇이오?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가 정말 고양이 소리가 맞소? 라고 다그쳐 물었습니다. 만석은 입이 떨어지지 않아 우물쭈물했지만 때마침 이불 속에서 덩구리가 칭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참모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와 만석이 막을 새도 없이 이불을 휙 걷어내고 말았습니다. 드러난 아기의 모습에 참모는 아이고 맙소사 하며 입을 틀어막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덩구리의 얼굴은 며칠 사이 더욱 또렷해져서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빚어놓은 듯 고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참모는 평생 남의 집살이를 하며 수많은 아이를 보았지만 이토록 맑고 깊은 기운을 가진 아기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놀란 가슴은 곧 측은지심으로 바뀌었고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볼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이 엄동설 안에 이 핏덩이가 어디서 났소? 영감이 나았을 리는 없고 도대체 무슨 사연이오? 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석은 참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지난 눈 내리던 밤에 이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산나무 아래 버려져 있던 아기를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이야기와 아기가 지니고 있던 범상치 않은 물건들에 대한 두려움까지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참모는 눈시울을 붉히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이런 귀한 생명을 눈구덩이에 버리게 하셨을까? 참모는 만석의 손을 잡으며 비밀을 지켜주겠노라 약속했고 오히려 자신이 아기 키우는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만석에게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참모가 가세하자 덩구리를 돌보는 일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참모는 남은 밥으로 끓인 미음뿐만 아니라 주인마님 몰래 달걀을 풀어 찜을 하거나 귀한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영양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헌 옷가지를 솜씨 좋게 기워 아기의 베넷저고리를 새로 만들어 입혔고, 아기가 똥오줌을 쌀 때마다 재빨리 빨래를 해치워 냄새가 나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두 늙은 하인은 마치 늦둥이를 본 부모처럼 덩구리를 애지중지 키우며 힘든 종살이 속에서도 아기의 웃음 한 번에 고단함을 잊곤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지나고 처마 끝에 고드름이 녹아내려 봄이 찾아오자 아기의 성장을 숨기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굳게 닫혀있던 방문을 열어두어야 하는 날이 많아졌고, 덩구리의 목청 또한 날로 커져서 옹가리 소리가 담장을 넘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오가는 하인들 사이에서는 행랑채 쪽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도깨비가 장난을 치는 것 아니냐 하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하인은 만석 영감이 몰래 첩을 들여 아이를 낳았다더라 하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여 만석의 얼굴을 화끈거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집안의 골칫덩이인 삼촌 어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랑채 마루에 비스듬히 누워 낮잠을 자다가도 하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벌떡 일어나 귀를 쫑긋 세우곤 했습니다. 삼촌 어른은 본래 남의 약점을 잡아 돈을 뜯어내거나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는 것을 즐기는 위인이었기에 만석을 둘러싼 이상한 소문은 그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는 부채를 탁탁 치며 흐흠 늙은이가 회춘을 했나, 아니면 주인이 모르는 구린 구석이 있는 개로구나 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삼촌 어른의 탐색은 집요하고도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행랑채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횟수를 늘렸고, 만석이 마당을 쓸거나 장작을 펼 때면 다가와서 킁킁거리지며 냄새를 맡곤 했습니다. 어이 만석아, 내 몸에서 쉰 전 냄새가 나는구나. 늙으면 냄새가 난다더니 젖먹이 냄새는 또 무슨 조하냐 라며 비아냥거리는 그의 말에 만석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석은 애써 태어난 척 아이고 나으리, 빨래를 잘못 말려 쉰내가 나는 모양입니다요 라고 둘러댔지만 삼촌 어른의 눈빛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만석이 밭일을 하러 나간 사이 사건이 터질 뻔했습니다. 덩구리가 낮잠에서 깨어나 배고픔을 호소하며 크게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 마당을 지나가던 삼촌 어른이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소리는 고양이 소리가 아니다. 분명 사람 새끼 우는 소리다. 삼촌 어른은 쾌재를 부르며 소리가 나는 행랑채 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잡으며 이 안에 무엇을 숨겨놓았느냐, 당장 문을 열어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아기의 울음소리만 더욱 자지러지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참모가 뛰쳐나와 짐짓 놀란 척하며 대야를 와장창 떨어뜨렸습니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 같은 금소금이 마당을 울리자 삼촌 어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애그머니나 나으리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요? 제가 그만 손이 미끄러져서. 참모는 너스레를 떨며 깨진 그릇, 조각을 줍는 신용을 했고 그 소란 속에 아기의 울음소리는 잠시 묻혔습니다. 삼촌 어른은 인상을 찌푸리며 에이 재수없게 조심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참모에게 화풀이를 했지만 덕분에 문을 열려던 찰나의 순간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온 만석은 참모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삼촌 어른이 작정을 하고 덤비시니 언젠가는 들키고 말 것입니다. 참모의 걱정 어린 말에 만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갈 곳 없는 늙은 하인이 핏덩이를 안고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만석은 깊은 밤 잠든 덩구리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아가, 네가 조금만 더 조용히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 불쌍한 목숨이 경각에 달렸구나 라고 한탄했습니다. 아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새근새근 숨을 쉬며 잠들어 있어
만석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삼촌 어른은 한 번 놓친 기회를 아쉬워하며 더욱 교묘한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어린 심부름꾼 아이에게 엽전 몇 잎을 쥐어주며 첩자 노릇을 시켰습니다. 만석 영감방에 쥐새끼가 사는지 아니면 도깨비가 사는지 네가 몰래 보고 오너라. 이상한 것을 보면 바로 내게 알려야 한다. 아이는 엽전을 받고 신이 나서 만석의 방 주변을 기웃거렸고, 만석은 이제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까지 피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창호지에 덧문을 하나 더 달아 빛과 소리가 새 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방 안은 찜통처럼 더워져 아기가 땀띠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삼촌 어른은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떠돌이 스님이 주모에게 지난 겨울 이 마을 위로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소. 귀한 인물이 낯을 징조인데 마을이 조용한 것을 보니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모양이오. 라고 말하는 것을 엿들은 것입니다. 삼촌 어른의 머릿속에는 번개처럼 만석의 행랑채와 아기 울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별 귀한 인물 그렇다면 만석이 그 늙은이가 숨기고 있는 것이 단순한 사생아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가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아기가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거나 혹은 나라에서 찾는 중요한 인물이라면 이를 빌미로 큰돈을 챙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삼촌 어른은 집에 돌아와 만석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그는 만석에게 힘든 일을 몰아주어 방을 비우게 만들고 그 틈을 타 직접 방을 뒤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석아, 저 산 너머 십리 밖 뽕나무 밭에 가서 잎을 따오너라. 오늘 안에 다 못 따오면 밥숟가락 놓을 생각해라. 삼촌 어른의 엄포의 만석은 어쩔 수 없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만석이 떠나자마자 삼촌 어른은 뒷짐을 지고 휘파람을 불며 행랑채로 다가갔습니다. 참모는 부엌에서 이 광경을 보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그릇을 깰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직접 나서서 삼촌 어른을 막아섰다가는 더 큰 사달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삼촌 어른은 주위 눈치를 살피더니 젖은 손가락으로 문구멍을 뚫어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낡은 병풍이 쳐져 있어 안쪽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병풍 뒤에서 꼼지락거리는 작은 그림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오호라 저것 봐라.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삼촌 어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최 대감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내가 돌아왔다. 출타하셨던 대감마님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화들짝 놀라 문고리를 놓고 마중을 나가야 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요? 아이고, 기별도 없이 이리 일찍 오시다니요. 그는 굽실거리며 대감을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다 잡은 고기를 놓친 낚시꾼 마냥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감마님은 깐깐하고 엄격한 성품의 소유자로 집안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대감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집안 꼴이 왜 이리 어수선하냐? 하인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이때다 싶어 은근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요. 다만 행랑차의 만석 영감이 요즘 통 수상한 짓을 하고 다녀서 제가 주의를 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여자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기도 하고 대감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만석이가 그럴 위인이 아닌데 내 나중에 직접 확인해 볼 터이니 너는 헛소문 내지 말고 물러가 있거라. 대감은 삼촌 어른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헐레벌떡 돌아온 만석은 대감마님이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안도하면서도 삼촌 어른이 무슨 말을 했을지 걱정되어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만석은 대감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며
땅만 쳐다보았는데 대감은 만석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자네 내게 숨기는 것이 있는가? 라고 묵직하게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요, 마님. 제가 감히 마님께 무엇을 숨기겠습니까요? 만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손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대감은 잠시 침묵하다가 그래, 물러가 보게 라고 말했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온화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물러나오면서 다리가 풀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제 삼촌 어른뿐만 아니라 대감마님까지 의심하기 시작했으니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덩구리를 안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차라리 밤에 몰래 도망을 칠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젖먹이를 데리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이제 대놓고 만석을 도발했습니다. 그는 다음날 아침 하인들이 모두 모인 조회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오늘 밤에 도깨비 사냥을 할 것이다. 행랑채 구석에 숨어 밤만 축내는 도깨비 놈을 잡아내어 대감 형님께 바칠 것이니 모두 구경들 오너라. 하인들은 웅성거렸고 만석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늘 밤 삼촌 어른이 강제로 방을 뒤지겠다는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석은 절박한 심정으로 방에 돌아와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몇 벌과 비상금으로 모아둔 엽전 꾸러미 그리고 덩구리에 비밀이 담긴 비단 포대기와 옥패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대낮에 짐을 들고 나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이 되기만을 기다려야 하는데 삼촌 어른이 예고한 도깨비 사냥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덩구리는 영문도 모른 채 방긋방긋 웃으며 만석의 수염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천진난만함이 만석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땅거미가 내려앉자 집안에는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삼촌 어른은 사랑채에서 술상을 받아놓고 거나하게 취해가고 있었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광기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봐라. 오늘 밤에 그 보물단지를 내 손에 넣고 말 것이다. 그 늙은 종놈이 감추고 있는 게 금송아지인지 옥동자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어. 그의 탐욕은 이미 이성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삼촌 어른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에는 몽둥이를 하나 들고 뒤에는 그에게 아부하는 건장한 하인 2명을 대동했습니다. 자, 가자. 도깨비 잡으러 가자. 그들의 발소리가 저벅저벅 행랑채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방 안에서 숨을 죽이고 있던 만석은 덩구리를 포대기에 단단히 싸서 등에 업었습니다. 도망칠 곳은 뒷문뿐이었지만 밖에는 이미 삼촌 어른의 수하들이 지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삼촌 어른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아, 자냐, 문 열어라. 내 너에게 줄 술이 한 잔 있어서 왔다. 거짓임이 뻔한 목소리였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만석이 대답하지 않자 삼촌 어른은 본색을 드러내며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이 상전이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 썩 문을 열지 못할까. 낡은 문짝이 부서질 듯 흔들렸고 그 진동에 놀란 덩구리가 결국 으앙에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들었느냐 들었지. 저것 봐라. 아기 소리다. 이놈이 여자를 숨겨놓고 자식을 깠구나. 삼촌 어른은 환호성을 지르며 몽둥이로 문을 후려쳤습니다. 우지끈 소리와 함께 문빗장이 부러지고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겁에 질린 만석이 아기를 업은 채 구석에 몰려 있었고 삼촌 어른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길은 만석의 등 뒤에 엎인 화려한 비단 포대기에 꽂혔습니다. 삼촌 어른이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자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호롱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덩구리를 감싸 안으며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지만
이미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삼촌 어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흙투성이 발로 아랫목을 짓밟았고 그 섯을 퍼런 기세의 만석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삼촌 어른의 눈길은 만석의 등 뒤에 엎인 아기와 그 아기를 감싸고 있는 비단 포대기에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종놈의 방구석에 어찌하여 궁궐에서나 볼 법한 비단이 있단 말이냐? 삼촌 어른은 다짜고짜 만석의 등을 잡아채며 포대기를 벗기려 들었습니다. 만석은 안 됩니다. 나으리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절규하며 버텼지만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실랑이 끝에 포대기 자락이 풀어 헤쳐졌고 그 속에 숨겨져 있던 영롱한 옥패 하나가 바닥으로 딸그락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호롱불 빛을 받아 신비로운 푸른 빛을 내뿜는 옥패를 보자 삼촌 어른의 입이 떡 벌어지며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옥패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뜯어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반 양반가에서도 보기 힘든 최상급 백옥이었고 그 위에 새겨진 용과 구름의 문양은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삼촌 어른의 얼굴에서 비열한 웃음기가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 거대한 횡재를 만났다는 듯한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만석아, 내 놈이 감히 대역죄를 저질렀구나. 어디서 귀한 집 자손을 훔쳐다가 이런 흉한 짓을 꾸미고 있었느냐. 그는 옥패를 자신의 품에 챙겨 넣으며 윽박질렀습니다. 만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훔친 것이 아닙니다. 지난 겨울 눈보라치는 밤 당산나무 아래에 버려진 핏덩이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 거둔 것뿐입니다. 제발 그 아이와 물건을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만석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삼촌 어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해야 자신에게 큰 이득이 될지로 꽉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왕실의 핏줄이라면 이를 미끼로 관에 고변하여 포상을 받거나 아니면 아이를 찾는 쪽에 흥정을 걸어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던 것입니다. 듣기 싫다. 내 놈이 도둑질을 했든 유괴를 했든 내 알바 아니다. 다만 이 물건들은 내 놈 같은 천한 것들이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니 내가 보관하겠다. 삼촌 어른은 뻔뻔스럽게 말하며 다시 손을 뻗어 아기를 감싸고 있는 비단 포대기마저 뺏으려 했습니다. 아기는 낯선 사내에 거친 손길과 고함에 놀라 자지러지게 울어댔고 만석은 죽으림을 다해 아기를 끌어안으며 저항했습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이것만은 내줄 수 없습니다. 평소 순하디 순하던 만석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모습에 삼촌 어른은 흠칫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행랑채의 소란이 커지자 잠귀 밝은 하인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웅성거리며 열린 문틈으로 방 안의 참상을 훔쳐보았는데 만석이 피를 토하듯 울부짖고 삼촌 어른이 몽둥이를 휘두르는 광경에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참모가 달려와 인파를 해치고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그만하십시오. 만석 영감이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 밤중에 행패십니까? 참모는 만석 앞을 막아서며 삼촌 어른을 노려보았지만 삼촌 어른은 인연도 한통속이구나 라며 참모를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참모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자 마당에 모인 하인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삼촌 어른은 기세등등하게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저 늙은 도둑놈이 주인 몰래 귀한 보물을 훔치고 아이까지 유괴했다. 당장 들어와서 저놈을 묶어라.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평소 만석의 성품을 잘 아는 그들이기에 그가 도둑질이나 유괴를 했을 리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자 삼촌 어른은 몽둥이를 바닥에 내리치며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내일 당장 너희들 목을 다 쳐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라고 악를 썼습니다. 삼촌 어른의 섯을 퍼런 협박에 겁을 먹은 젊은 하인 2명이 쭈뼛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만석에게 영감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밧줄을 꺼내 들었습니다. 만석은 저항하는 것을 포기하고 덩구리를 참모의 품에 안겨주려 했습니다. 참모 이 아이 좀 맡아주게. 제발 이 아이가 다치지 않게. 만석의 부탁에 참모는 아픈 몸을 일으켜 아기를 받아 안았고 아기는 만석과 떨어지기 싫은 듯 작은 손을 뻗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하인들은 만석의 2 손을 뒤로 하여 거칠게 묶었고 삼촌 어른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이제 이 도둑놈을 대감 형님 앞으로 끌고 가자. 내 오늘 밤에 아주 끝장을 보리라. 삼촌 어른은 앞장서서 걸어나갔고 포박당한 만석은 죄인처럼 고개를 떨군 채 그 뒤를 따라야 했습니다. 참모는 아기를 안고 울면서 그 뒤를 따랐고 나머지 하인들도 숨을 죽이며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한밤중에 횃불이 켜지고 고요하던 최대감댁 마당은 순식간에 재판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린 만석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심한 달빛만이 구름 사이로 흐르고 있었고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억울함과 아기에 대한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덩구리가 저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넘어가 이용당하게 할 수는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아기의 정체와 옥패의 비밀을 지켜내야 했지만 이미 옥패는 삼촌 어른의 품속에 들어가 있으니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사랑차의 대청마루 앞에 멍석을 깔게 하고 그 위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았습니다. 그는 아직 잠들어 계신 대감마님을 깨우기 위해 일부러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일어나 보십시오. 집안에 큰 도둑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입구까지 들릴 정도로 컸습니다. 안채와 사랑채의 불이 하나둘 켜지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사랑채에 큰 방문이 열리고 하얀 잠옷 차림의 최 대감이 헛기침을 하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감은 마당에 펼쳐진 난장판을 보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이게 무슨 소란이냐? 만석이는 왜 묶여있고 저 아기 울음소리는 또 무엇이냐? 대감의 위험 있는 목소리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삼촌 어른은 기다렸다는 듯 쪼르르 달려가 대감 앞에 엎드리며 과장된 몸짓으로 고했습니다. 형님, 저 늙은 종놈이 밖에서 사생아를 데려와 몰래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저놈 방에서 훔친 것으로 보이는 귀한 옥패와 비단이 나왔습니다요. 삼촌 어른은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대감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대감은 옥패를 받아들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달빛과 횃불 아래 드러난 옥패의 문양을 확인하는 순간 대감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대감의 안색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그 눈빛은 만석과 아기 그리고 삼촌 어른을 번갈아가며 날카롭게 훑었습니다. 삼촌 어른은 대감의 반응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은 왕실 물건이 아닙니까? 저놈이 어디서 이런 것을 훔쳤겠습니까? 필시 큰 죄를 짓고 도망친 것이 분명합니다. 만석은 고개를 바닥에 쳐박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변명을 해봐야 삼촌 어른의 말재주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덩구리의 신분이 노출되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죄를 자신이 뒤집어쓰고
아기만이라도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지 아니면 사실대로 말하고 대감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참모가 아기를 안고 대감 앞으로 기어나와 울면서 말했습니다. 마님 아닙니다. 만석 영감은 도둑질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아기는 버려진 아이를 불쌍히 여겨 거둔 것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대감은 참모의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기는 추위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횃불보다 더 맑고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 아기의 눈을 보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가족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당김 혹은 범접할 수 없는 귀인에 대한 경외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천천히 마루에서 내려와 신발을 신고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묶여있는 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석아, 고개를 들어라. 대감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고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가 정말 이 물건을 훔쳤느냐? 이 아이를 유괴했느냐? 대감의 질문은 준엄했지만 그 속에는 만석에 대한 일말의 신뢰가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떨리는 입술을 열어 힘겹게 말했습니다. 마님, 하늘의 맹세코 저는 남의 것을 탐한 적이 없습니다. 저 아이는 하늘이 버린 것을 제가 잠시 주었을 뿐입니다. 삼촌 어른은 옆에서 끼어들며 거짓말입니다. 하늘이 버리긴 누가 버려. 비단 포대기에 쌓인 아이가 버려졌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필시 돈 있는 집 아이를 납치해서 몸값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만석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형님, 저놈을 관에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집안에 화가 미치지 않습니다. 아니, 멍석마리를 해서라도 자백을 받아내야 합니다. 삼촌 어른의 관계는 극에 달해 있었고 마치 자신이 재판관이라도 된 양 날뛰었습니다. 대감은 시끄럽게 떠드는 삼촌 어른을 향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거라. 네, 아직 묻고 있지 않느냐. 대감의 서늘한 기세에 삼촌 어른은 찔끔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감은 다시 만석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옥패와 비단 포대기, 이것들이 아기와 함께 있었던 것이냐?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눈 속에 파묻혀 죽어가던 아기 품에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가질 수 없는 물건이라 장롱 깊이 숨겨두었습니다. 주인을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기가 너무 어려 참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대감은 손에 쥔 옥패를 다시 한번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오고 갔습니다. 최근 도성에서 들려오던 소문 왕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어느 후궁의 아기가 실종되었다는 은밀한 이야기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아기가 그 소문의 주인공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사가 될 터였습니다. 대감은 이 사실을 공론화했다가는 자칫 역모로 몰려 집안이 풍비박산 날 수도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촌 어른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그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다시 나섰습니다. 형님, 뭘 그리 망설이십니까? 이 옥패 제가 보기엔 중국 황실 물건 같기도 하고 아주 값나가 보입니다. 이걸 팔면 우리 논밭을 2배로 늘릴 수... 그의 입에서 팔면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대감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대감은 평소 혈육의 정 때문에 삼촌 어른의 비행을 눈감아 주었으나 천륜을 거스르고 왕실의 증표를 탐내어 집안을 위기로 몰아넣으려는 그의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이놈 입 닥치지 못할까. 대감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졌습니다. 삼촌 어른은 깜짝 놀라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형님,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대감은 옥패를 높이 들어 보이며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은 사사로이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것을 탐낸다는 것 자체가 죽어 마땅한 죄임을 모른단 말이냐? 대감의 경로의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삼촌 어른은 그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대감은 참모에게 다가가 아기를 안아 들었습니다. 투박한 하인의 손에서 양반의 품으로 옮겨진 아기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그치고 대감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대감은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의 이마와 콧날은 선대왕의 모습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감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이 충심을 지키는 길인지 아니면 신고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이 가문을 지키는 길인지. 그러나 아기의 맑은 눈망구를 보는 순간 대감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봐라, 만석이의 포박을 풀어라. 대감의 명령에 하인들은 허둥지둥 만석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만석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풀려나 주저앉았습니다. 삼촌 어른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형님, 어찌하여 도둑놈을 풀어주십니까? 저놈이 우리 집안을 망칠 겁니다. 대감은 삼촌 어른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집안을 망치는 것은 저 늙은 종이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천지분간을 못하는 바로 너다. 대감은 하인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 일은 누구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일에 대해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그자는 내 손으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알겠느냐? 하인들은 일제히 예 마님 하고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만석은 풀려났고 고발자였던 삼촌 어른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삼촌 어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옥패와 아기에게 미련을 두고 있었고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대감은 만석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나를 따라 안채로 들어오게. 그리고 참모는 아기를 데리고 들어오라. 이것은 공개적인 재판이 아닌 은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만석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대감의 뒤를 따랐습니다. 삼촌 어른이 형님 저도 하며 따라오려 하자 대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너는 썩 물러가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네 거취를 정할 것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삼촌 어른은 닫지는 않은 채 문을 바라보며 분노의 몸을 떨었습니다. 다 잡은 기회를 놓쳤다는 낭패감과 형님에게 무시당했다는 모멸감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순순히 물러날 위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안차의 대청마루에 오른 만석은 대감 앞에 엎드렸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만 만석의 마음은 여전히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 대감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안채의 문이 굳게 닫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최고급 참숯을 피워놓은 화로 덕분에 공기는 훈훈했지만 만석의 마음은 한겨울 얼음장 위에 서 있는 듯 시리고 떨렸습니다. 최 대감은 아랫목에 자리를 잡고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옥패와 비단 포대기를 다시 한번 면밀히 살폈습니다. 호롱불 심지를 도두자 방안이 대낮처럼 환해졌고 옥패에 새겨진 용의 눈이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 번뜩였습니다. 대감은 옥패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무겁던지 만석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바짝 엎드려 처분만을 기다렸습니다. 옆에 앉은 참모 역시 덩구리를 품에 안고 고개를 숙인 채 대감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대감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서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보아라. 만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자 대감의 눈빛은 아까 마당에서 보았던 서슬퍼런 기세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고뇌와 연민이 담긴 눈으로 늙은 하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 물건이 무엇인지, 이 아이가 누구인지 정말로 짐작조차 하지 못했느냐? 대감의 물음에 만석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마님, 저는 그저 까막눈이라 글도 모르고 세상 물정도 모릅니다. 다만 이 비단과 옥이 예사 물건이 아님은 알았기에 혹시라도 아이에게 해가 될까 두려워 숨겼을 뿐입니다. 귀한 집 자손인 듯하나 왜 그 눈구덩이에 버려졌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내 말이 맞다. 너의 그 우직함이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다.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고 먼 곳을 응시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 옥패는 왕실의 적통만이 지닐 수 있는 신표다. 그리고 이 비단의 수놓아진 문양은 궁궐 안에서도 지밀라인들만이 만질 수 있는 것이지. 최근 조정에 피바람이 불어 왕실의 핏줄이 밖으로 빼돌려졌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 소문 속의 아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 대감의 말에 만석과 참모는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거둔 핏덩이가 왕의 핏줄이라니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